오늘은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 라는 책입니다. 그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써니지에서도 몇 번 소개했었는데요. 그는 후속작을 준비하던 중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연이어 생겨서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갔다고 합니다.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찾아온 혼돈을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담근질하는 계기로 삼았고 질서 너머 라는 책을 통해 보다 깊고 확장된 사유로 인생 법칙에 대한 생각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질서 너머는 총 12개의 법칙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오늘은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없이 기쁘게도 2017년 8월에 손녀 엘리자베스 스칼릿 피터슨 코리코바가 태어났다. 나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아이가 무엇에 몰두하는지를 짐작하고 그에 동조하곤 했다. 1살 반쯤 되었을 때 아이는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행동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킬킬거리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코를 비비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나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집게 손가락을 사용해 흥미를 끄는 모든 물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했고 특히 그 행동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관심을 끌 때는 더욱 좋아했다. 아이의 행동과 의도에는 누가 봐도 분명히 어떤 중요성이 담겨 있었다. 이때 중요성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행동 또는 태도의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토대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공통화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든 성인이든 사회든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들어버린다. 당신이 중요하거나 흥미롭다고 여기는 것에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더 결정적으로는 당신이 의식적인 주체로서 이 집단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리키기는 또한 언어의 발달을 예고하는 중요한 표지다.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사물을 가리키고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해 특정하고 개인이나 사회가 사용할 수 있게 따로 분리하는 일이다. 손녀는 항상 남들 앞에서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했다. 따라서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시 볼 수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건 아이에게 의미가 없다. 아이는 먼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아이는 이른 나이에 중요한 교훈을 터득했다. 다른 사람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소통의 주제로 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가족과 사회에 내재된 가치의 복잡한 위계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해 나갔다. 이제 스칼릿은
말을 배우고 있다. 말하기는 가리키기와 탐구하기에 더 정교한 방식이다. 말은 하나하나가 지시수단이자 대상을 단순화 또는 일반화하는 일이다. 어떤 것을 호명한다는 것은 이름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서 그것을 비추고 유용성이나 의미를 공유하는 다른 존재들과 묶어 분류하거나 범주화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바닥을 콘크리트, 나무, 흙, 유리 등의 재료에 따라 또는 색, 결, 명암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 않고 그저 바닥이고 이 말이면 충분히 정확하다. 그 단어는 바닥을 벽과 구분해주고 존재하는 모든 바닥의 차이를 제한해서 평평하고 안정적이고 걸어다닐 수 있는 실내 표면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기속시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개인의 경험을 주관적, 내적으로 구조화하는 도구지만 이 도구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바닥에 바닥이라는 말을 충분히 정당화해주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알고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은 무한한 현상과 사실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계를 가치라는 기능적인 세계로 축소하는 과정이다. 사회 제도는 그런 축소, 그런 명시를 가능하게 해준다. 중략 배자사본이라는 고대 문서는 신약 성경의 일부가 담긴 비정전 이본으로 규칙에 대한 존중과 도덕적 창의성 간의 복잡하고 역설적인 관계를 더 깊이 파헤친 것이다. 도덕적 창의성을 갖춘 사람은 기본 규칙에 저항하면서도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처럼 신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같은 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가 그자에게 말했다. 오, 진실로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대는 복받은 사람이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저주받은 자, 율법을 어긴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에는 법칙 1의 의미가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다. 만일 율법의 필요성, 그 신성함, 그로서 방지되는 혼돈, 율법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방식, 율법을 확립하는 데 드는 비용, 율법을 깨트릴 때 발생할 위험을 이해하면서도 더 높은 선에 봉사할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고상한 도덕적 행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위반하고 있는 규칙의 중요성을 알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전통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친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의 의견과 행동은 줄곧 이런 식이다. 마태복음 12장 11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는 오른손이 앙상하게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리스도의 태도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만다. 이 이야기들은 존재의 영원한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규칙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규칙이 양심에 반할 때는 양심이 이끄는 판단, 통찰, 진리의 기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에게서 나타나는 완전한 인격의 특징이다. 임의적인 규칙을 어느 정도 인내해야 세계와 그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창의성과 반란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재생과 쇄신이 계속 이뤄진다. 모든 규칙은 한때 다른 규칙을 깨는 창의적인 행동이었다. 모든 창의적 행동은 나중에 쓸모있는 규칙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 제도와 창의적 성취가 이렇게 활발히 상호작용하기에 세계는 과도한 질서와 과도한 혼돈 사이에서 어렵사리 균형을 유지한다. 이는 지독한 수수께끼이며 진정한 실존의 짐이다. 우리는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과거를 지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지탱해준 오래된 질서가 비틀거리고 삐거덕거릴 때는 그것을 수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의 제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을 말이다. 세계의 안정성과 역동성은 우리가 그 이중 능력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